안녕하세요. 건강을 읽어드려요입니다. 오늘은 전생을 잃는 여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진여, 최영식 지음. 식물인간이 된 운동선수.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운동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되었다며 리딩을 부탁했다. 의뢰인은 그 안타까운 사고의 표면에는 그 나름의 원인과 사건의 경위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왜 그런 불행이 그에게 나타났는가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식물인간이란 되뇌 손상으로 의식과 운동 기능은 상실되었으나 호흡과 소화, 흡수, 순환 따위의 기능은 유지되는 환자로 그런 환자 중에는 무려 10년이나 무의식 상태로 잠들어 있던 사람도 있다. 이런 식물인간은 뇌사 상태와 구분되는데 둘 다 되뇌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뇌사 상태란 전혀 살아날 가망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라 식물인간의 상태보다 더 절망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멀쩡하던 남자는 대체 어떤 카르마가 있길래 식물인간이 되었던 것일까? 바로 그것을 밝혀내는 리딩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진여 씨는 이내 청나라 때 중국을 떠올려냈다. 드넓은 저택의 큰 방에서 준수하게 생긴 젊은 남자가 여러 조각상이 즐비한 방에서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아픈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신분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상당한 재력가 집안의 아들입니다. 집안은 대궐처럼 넓고 화려하며 장엄하고 남자 옆에서 시중을 드는 여인들도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예술품에 관심이 많아 대부분의 시간을 그 화랑 같은 방에서 지냅니다. 지금 현생에서 남자의 상태와 그때의 삶이 어떤 카르마로 연결돼 있습니까? 남자는 많은 조각품과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차지 않는 듯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인들을 시켜 잘생긴 젊은 남녀를 납치해와 살해하고 내장을 정리한 뒤 그들의 신체를 박제합니다. 그리고 그 표면에는 정교하게 횟가루를 발라 조각상을 만들어 자신의 화랑에 두고 감상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누리고 가질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변형된 영혼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가족들은 그 환자 때문에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환자와 어떤 카르마로 연관돼 있습니까? 지금 환자의 아버지는 그때 사람들을 납치해와 박제 작업을 할 때 내장을 꺼낸 그 사람의 하인이었고 아들의 만행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며 살았던 당시의 어머니가 현재 환자의 아내로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과거 생에서 저지른 행위를 같은 경험을 함으로써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속절없이 죽어갔던 원혼들이 환자 곁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깨어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생의 환자의 가족으로 와 있는 사람들은 과거 생에 그들이 지었던 잘못을 평생 동안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가족들의 참회와 속죄의 기도만이 전생에 자신들이 지은 죄를 사죄하는 방법입니다. 리딩은 여기에서 끝이 났지만 진여 씨는 과도한 심령 에너지의 소모로 무척 힘들어했다. 위의 경우처럼 원결이 가득한 사람의 리딩을 할 때는 심령 에너지가 급격하게 과다하게 소모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생에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현생의 삶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언젠가 자신이 지었던 일들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며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비관하고 불평하며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기만 한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나 환경은 언젠가 자신이 살았던 과거생의 그림자이다. 따라서 오늘이거나 내일이거나 혹은 알 수 없는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 우리는 각자의 영혼은 결국 자기 자신의 행위를 보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카르마의 장벽은 깊고 높아서 그 어떤 존재도 피하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닥친 문제는 지금 부딪혀 해결해야 한다. 그 시간이 아무리 인내를 필요로 하는 먼 시간이라도 혹시 현생에서 모자라다 보면 다음 생에서라도 원을 세워 해결해야 한다. 오늘의 그 사람의 상태는 그 사람의 경험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인생은 연속적이며 자신에게 다가온 불행은 또 다른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절대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영혼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 자신의 삶의 목적과 더불어 다른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뇌수종을 앓는 아이.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 중에 가장 기막히고 불행한 일은 불구나 불치의 병을 가진 자식을 낳는 슬픔일 것이다. 그런 아이의 탄생은 그 부모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물질적으로는 특별한 배려와 보살핌을 필요로 하며 사회적으로는 일종의 무언의 수치이고 영적으로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앙에 대한 의심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리딩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와 그 아이를 낳은 부모는 전생에 너무 큰 죄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과거 생에서 자신이 지은 이기심과 횡포의 결과가 현생에서 나타나 그 보상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바로 카르마의 법칙인 것이다. 그런데 윤회론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그들에게 닥쳐온 절망적이고 불행한 경험은 모두 과거 생에 지은 빚을 갚는 것이니 다음 생에는 그 빚을 다 갚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용기와 위로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의 뒤에는 대개 윤회와 카르마의 법칙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상한 사건들이 전부 카르마와 연결돼 있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으나 뿌리가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어떤 결과는 분명 그 원인에서 시작된다는 인과율은 이 세상의 불문율이고 가장 합당한 자연의 법칙이다. 이번에 우리 연구소를 찾아온 사람은 지환이 엄마였다. 지환이는 올해 나이 6살로 선천성 뇌수종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으나 머리는 무척 영리하고 똑똑했으며 항상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으로 커져버린 머리가 너무 무거워 잘 걷지를 못했다. 그래서 지환이는 어떻게 하면 머리를 똑바로 지탱할 수 있는지 항상 궁금해하였다. 그러던 중 공무원인 지환이 어머니는 왜 자신과 아들의 운명이 그래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전생을 가르쳐 달라고 연구소를 찾아왔다. 이후 리딩에서 밝혀낸 두 모자 간의 전생 인연은 다음과 같았다. 1923년 9월 1일 일본에서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때 일본에 거주하던 수많은 조선인들은 지진 때문이 아니라 일본인의 잔인한 술책 때문에 억울한 목숨을 잃어야 했다. 당시 일본 국내는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많았는데 그 와중에 진도 7.9의 격진이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거세지는 등
민심이 엄청나게 흉흉해졌다. 그러자 일본 정부에서는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우물에 독을 넣고 건물에는 방화를 하여 일본인들을 죽이고 있다는 날조된 사실을 유포해 일본 국민의 분노가 조선인에게 향하도록 했다. 그래서 죄 없는 조선인들은 이유 없이 일본인의 손에 피살되거나 맞아 죽어야 했다. 바로 그때 그 사건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일본 사람 중에 리딩을 의뢰해온 지환이 엄마와 지환이가 있었다. 그들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지방 관청의 지위 높은 사람과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래입니까? 지금의 두 모자는 당시의 형제였는데 두 사람 다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사주를 받아 대지진으로 흉흉해지고 분노에 찬 일본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폭동이라도 일으킬 듯하자 그것을 막으려고 모든 미움을 조선인에게 돌리려고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조선 사람으로 가장한 일본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부녀자를 강간하게 하고 집에 불을 지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우물에 집어 던지고는 주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방금 조선 사람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갔다고 선전하고 다니면서 아무 죄 없는 조선 사람들을 무조건 붙잡아 학살하고 처형했습니다. 이 일로 그들 형제는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산을 만들 정도로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아픈 아이는 그때 누구이며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픈 아이는 당시 형제 중 동생으로 이 두 사람의 카르마는 현생에서 다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생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모습으로 태어나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보상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모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사람은 다음 생에 각각의 모습이 아닌 한 몸속에 갇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카르마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샴 쌍둥이처럼 태어난다는 뜻입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다시 와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뇌수종이란 말 그대로 뇌 속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말한다. 그 병은 선천성 기형이 대부분이고 생후 2에서 3개월이 지나면 기형이 더욱 뚜렷해진다. 이 병은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 아이와 그 엄마는 전생에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불행 속에 빠뜨렸기에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저번 생에서 오염된 자기 영성을 정화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카르마를 보상하기에 알맞은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카르마는 유전자를 선택한다. 유전의 법칙은 카르마의 법칙에 대하여 종속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면 그 당사자가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육체의 질병은 오히려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한 절대의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밝음과 어두움의 두 면이 있다. 이는 카르마도 예외일 수 없다. 행위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으며 이기적일 수도 있고 이타적일 수도 있다. 만약 행위가 선이라면 그것이 연속됨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자연의 운행에 따라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카르마의 연속 원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위의 사례처럼 그 행위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사악하고 불순하다면 그것은 다스려져야 한다. 이런 가운데 카르마는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던 균형을 유지해 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작용을 통하여 자기 완성이라는 좁은 길을 통과한다. 우리의 생은 시절의 인연법에 따라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빚진 카르마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윤회의 과학적인 증명.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고 죽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남이 있다. 우주의 모든 과정은 그렇게 끝없이 유지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정신의 진화는 변형이라는 촉매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환생은 그런 촉매의 역할을 하며 우리의 삶 안팎에서 언제나 중단 없이 일어나고 있다. 환생과 부활이라는 순환 과정은 가장 작은 밀입자에서부터 가장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동양의 신비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우주를 삶과 죽음의 끝없는 순환 과정으로 보았다. 힌두교에서 창조와 파괴의 신이며 4개의 팔을 가진 시바는 상승과 하강, 차고 기우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우주를 춤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견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 고대 중국에서는 생명의 본성 그 자체를 의미하는 도가 오고 감의 부단한 순환 과정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이렇게 우주는 음과 양 사이에서 진퇴를 거듭한다. 그러나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서양인들은 소위 과학적이라는 개념에 꽁꽁 매여 이토록 심오한 동양의 정신과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동양의 정신세계와 사상을 그저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서양인의 인식에 크나큰 전환을 마련해주고 신비적으로만 비춰지던 윤회 사상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이 발표되었다. 바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이다. 상대성 이론은 우주에는 뉴턴의 물리학이 허용하는 시간과 공간, 운동 이상의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원자 내에서 일어나는 재현상에 대해 엄밀한 탐구를 전개해 나갔는데 이 새로운 물리학은 원자 이하의 입자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입자야말로 모든 물질의 근원이며 죽음과 재생이라는 냉혹한 율동의 세계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리 주카프는 자신의 저서 춤추는 우리 마스터들에서 이렇게 썼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호작용은 본래 있던 입자들의 소멸과 새로운 입자들의 창조로 이루어진다.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의 세계에는 창조와 소멸의 춤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것은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는 과정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실체가 창조되면서 덧없는 존재들이 명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물리적 세계에 속하는 모든 것의 근저에는 미립자적인 형태의 환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가설로까지 진보한 것이다. 프리조프 카프라는 물리학의 도라는 저서에서 이 원자 이하의 입자들을 파괴될 수 있는 동시에 파괴될 수 없는 상태로 묘사했다. 그런데 이는 환생을 암시하는 바와 정확하게 똑같다. 인간은 죽을 때조차도 또 하나의 육체를 생성시킨다. 죽음조차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다. 인간 몸속의 50여 조에 달하는 세포들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이 진행된다. 낡은 세포가 죽고 그 죽은 세포를 재료로 양분을 흡수하고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한다. 육체 안에서 하루나 이틀마다 수억 개에 달하는 세포들이 새롭게 생성되는 동안 산소를 나르는 적혈구는 1초에 200만 개씩 죽어가면서 대체한다. 물질의 행방, 변화를 추적하는 데 쓰는 트레이서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 신체 안의 세포들은 약 1년이 지나면 공기와 음식,
물을 섭취함으로써 대략 98%의 원자들이 다른 원자로 대체된다. 그러나 진화의 역사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무고한 교체의 기원을 찾아볼 수 없다. 콜린 윌슨은 신비학이라는 저서에서 삶이 망각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전까지 진정한 진화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생명의 힘이 재생의 과정 속에서 부호화된 지식을 발명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8년마다 완전히 새롭게 대체되듯이 정캄브리아기의 생물들도 낡은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시켰다. 죽음과 재생이라는 메커니즘을 발명하면서 그들은 낡은 육체를 버리고 새로운 육체를 얻었다. 삶이 죽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삶은 이미 5억 년 전에 환생의 비밀을 배운 것이다. 죽음이 육체를 광막한 우주 공간에 던져버리듯이 미립자의 세계에도 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주 상세한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천문학자와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죽는 과정을 되풀이한다고 말한다. 어떤 행성이 폭발하여 소멸되면서 팽창이 일어나고 그 팽창에 따라 빅뱅이 일어난다. 그리고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 존 그리비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우주가 영원한 순환 속에서 움직인다고 믿는다. 그 영원한 순환 속에서 죽음은 단지 재생을 위한 전주곡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에너지 천체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우주의 진료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홀이나 퀘이사로 다시 튀어나온다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우주 만물은 서로를 블랙홀로 이용하면서 살아남는다. 즉, 변형을 위한 거대한 난관처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주의 재생회로는 과학시대가 부흥하기 훨씬 전인 성경에서도 회화적인 언어로 묘사되고 있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것들 하늘과 땅은 모두 낡은 옷으로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곳들 모두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히브리스 1장 10절에서 12절. 그보다 훨씬 전인 힌두교 경전 바가다드 기타에도 인간의 환생을 의복의 변화에 비유한 대목이 나온다. 사람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육체 속에 거주하는 자는 낡은 육체를 버리고 새 육체를 취하는도다. 20세기 들어 인자학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가 순한 학파의 가르침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지적 자유가 보장되는 풍토에 힘입은 바가 컸다. 인생의 순환과 행성의 순환을 비교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인간이 지상의 삶을 반복하면서 환생을 거듭하듯이 우리의 지구 또한 오늘날의 이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른 상태들을 거쳐왔다. 인간이 이전에 다른 생애를 갖고 있었듯이 지구 역시 이전에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큰 세계든 작은 세계든 그 안의 모든 것은 환생의 법칙을 따른다. 고대의 증언과 현대의 증언은 동일한 내용을 선언하고 있다. 죽음과 신생은 하나이다. 정신과 물질 역시 하나이다. 우리는 영속하는 동일한 에너지이며 이 에너지는 갖가지 형태를 취하면서 무한과 교류한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물질화됨으로써 영구적인 재생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즉 행성의 위치, 계절의 변화, 기후, 조수, 유기체의 변형, 그리고 인간을 비롯하여 동식물 세계의 번영을 통하여
끊임없는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밤은 낮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다시 그 자리에 밤은 찾아온다. 빗방울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은 다시 빗방울이 되듯이 과학기술은 현대사회를 자연과의 조화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물리학의 등장과 더불어 과학기술이 영원한 재생이라는 이 일상적인 기적을 재발견하는 데 공헌하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인 일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